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기구 행정론 5주차 두 번째, 세 번째 2, 3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이죠. 국제기구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첫 시간 했었는데 국제기구의 역사를 발전되어 역사를 개괄적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19세기 이전의 유럽, 아무래도 유럽 중심의 역사이겠죠. 19세기 이전까지의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의 평화를 위한 국가들의 관계, 그러니까 19세기 이전까지 그리고 19세기 네, 국제기구의 태동이라 그럴까요? 국제기구의 실질적인 전신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현재의 구체적인 현대 국제기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19세기 이전과 19세기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양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을 통해서 국제기구의 역사를 훑어봤습니다. 국제 19세기 이전까지의 국제기구에 대한 것들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죠. 오히려 국제기구가 발생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제기구라 하면 주로 국가 간 국제기구죠. 그러니까 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정부 간 국제기구.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있어야 먼저 탄생해야 국제기구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주권 국가 국제기구의 형성 국제기구 설립의 주체인 주권 국가가 19세기 이전까지 발전해 왔다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통해서 주권 개념이 처음으로 유럽에서 발생하게 되고 배타적인 것이죠. 영역 내에서 공간적인 배타성을 가진 주권 개념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통해서 형성되고 그리고 또 17, 18세기 절대 왕조를 거치면서 민족 국가와 이 주권 개념이 합쳐지면서 주권의 주체가 민족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주권 개념이 보편화되고 주권을 가진 국가가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19세기 이전까지는 주로 양자 간의 국제 관계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국가 간의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고 그것이 협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양자 외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지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에 의해서 결과를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19세기 이전까지는 전쟁이라는 것이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이 늘상 상존하는 시대였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양자 간의 평화적인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그렇게 이해되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 대 반프랑스 유럽 동맹이 되겠죠. 간의 전쟁이 상당히 그 어떤 전쟁보다도 이전의 유럽의 전쟁보다도 비참하고 이런 전쟁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성을 가지고 오는 시기가 바로 19세기 초입이었었죠. 그래서 1815년에 비엔나 체제를 성립하면서 이제까지는 양자 간의 국가와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던 주로 그 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반나폴레옹 동맹에 참여했던 유럽의 강대국들
그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자간 협력에 의한 평화 유지가 되는 그런 틀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양자 외교에서 다자 외교로, 다자 외교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국제 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국제 기구들이 기능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하나씩 둘씩 생겨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를 중점으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 되겠죠. 19세기 국제회의 발전 과정 그리고 그 혁신에서 크게 이 19세기의 국제기구 발전의 역사 속에서 19세기를 바라볼 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틀을 잡아서 얘기하는 것이 강대국 협조 체제다. 강대국 간의 협조 체제다. 양자 간이 아니라 다자 간 협력인데 다자도 그냥 작은 나라들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다자 간의 협조 체제가 구축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국제 공공 연맹이라는 것들, 그리고 헤이그 회의, 만국 평화 협상,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깊지요. 그래서 19세기 국제 기구의 역사에서 바라보는 19세기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현대 국제 기구의 큰 시작을 알리고 기여하는 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강대국 간의 협조 체제가 구축됐고, 그리고 국제 공공 연맹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헤이그 회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크게는 국제 연맹과 이후 20세기 들어가서 국제 연맹과 국제 연합 유엔의 어떤 큰 시조가 발생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역시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바탕으로 해서 주권 개념이 생겨나고 절대 왕조를 거치면서 주권을 가진 국가가 탄생해서 그런 주권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를 행위자로 하는 국제 기구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19세기 이전까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주로 그 이전까지는 쌍무적인 외교, 그러니까 양자간 외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요한 특징이었다면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다자 외교가 틀을 잡기 시작했다. 그 이유들로 이제 19세기에 이르면 이제 산업혁명을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 각국들이 혁명을 거치면서 생산이 증가하게 되어서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상품을 파는 시장이 필요한데 그게 국내 시장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과잉 생산이 증대가 되니까.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상품을 만들 원료를 수입할 수 있는 시장까지 필요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로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유럽 각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고 서로 쟁탈전까지 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인들에게는 시련이 닥치는 그런 식민지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민지 시대로 접어들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역시 산업혁명을 통해서 교통이 이전에 비해서 아주 편리하게 된 거죠. 그 얘기는 공간이 짧아졌다는 공간이 축소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시간도 짧아지고 또 통신 뭐 전신이 전보가 생기게 되고 우편을 통해서 이전에는 어떤 개인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개인에게 서신을 보낸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힘들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교통 기술이 발달하고 전신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국제 기구를 통해서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는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뭐 식민지 건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시장의 쟁탈전이니까 무역 국가들 사이에서도 무역이 발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19세기는 근본적으로 그 이전과는 차이가 있는 시대적인 토대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별 국가의 노력이나 어떤 역량만 가지고는 한계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 것이고 국가와 국가가 양자간이 아니라 다자간의 전 지구촌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자 간의 어떤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된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가 뭐였었죠? 강대국 협조체제였죠. 강대국 협조체제라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나폴레옹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얘기하면 프랑스 혁명과 같은 유럽의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는 그런 가치가 갑자기 튀어나서 그것이 정치 세력화해서 유럽의 보편적인 가치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유럽의 강대국들이 주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협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동기가 결국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1815년에 비엔나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주역들이 결국은 주요 5개국이죠.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러시아, 독일이겠죠. 여기다가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을 격파한 새로운 프랑스가 되겠죠. 프랑스를 또 같은 행위자로서 강대국의 행위자로서 이렇게 5대 강국에 의한 시스템. 그러니까 각 개별 국가들이 이익을 위해서 또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서로 이 주요 5대 강국들이 서로 협의해서 무력에 의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유럽의 질서를 유지한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프랑스 혁명과 같이 나폴레옹과 같이 아웃라이어가 유럽의 보편적인 이해에 반하는 그런 주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유럽에서의 어떤 전쟁과 어떤 무력 충돌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히 줄었던 것도 사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78년에 베를린에서 마지막 이 비엔나 시스템의 마지막 유럽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 1878년에 마지막 유럽 회의, 비엔나 시스템에 의한 마지막 회의를 할 때에는 이제 유럽의 주요 강대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을 벗어나서 이미 국제 사회가 유럽 사회가 아시아, 아프리카 전 지구적으로 식민지를 확대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만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됐죠. 이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충돌하는 게 유럽 내에서 충돌한다기보다도 식민지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1878년에 이르게 되면 범위를 서로 협조의 범위를 유럽을 벗어나서 식민지 지역까지 확대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78년 유럽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잠시 얘기했지만 한 세 가지, 서너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우선은 이 비엔나 체제에 의한 다자적인 위기관리 체제, 그러니까 5대 강국에 의한 이 유럽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였다는 것, 그죠? 나폴레옹과 같은 유럽의 보편적인 가치와 질서에 반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까지는 나폴레옹 전쟁 이전까지는 양자 간 국가 간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던 것이 이제 양자를 넘어서서 다자 차원에서 주로 5대 강국이죠. 유럽의 주요 강대국의 다자적인 차원에서 위기 관리를 하는 강대국 협조 체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나폴레옹이 전쟁을 통해서 유럽 사회에 기여한 것이 사실은 크지요. 그 나폴레옹이라는 존재도 사실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등장하고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면 나폴레옹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프랑스가 유럽의 발전에 역설적으로 기여한 면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1815년에 다자적인 강대국 협조 체제는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비엔나 시스템은 이 강대국 5대 강대국이라고 했는데 역시 이 강대국 유럽의 나폴레옹이 물러나고 난 유럽의 주요 강대국인 5대 강대국의 서로 세력 분배의 어떤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이면서 그 나폴레옹과 같은 존재가 다시 부상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는데 거기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강대국들에게 주요한 권리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그 강대국들 뭐 작은 나라들이 아니라 5대 강대국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그 강대국들은 그 강대국들의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위계가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세력 배분의 어떤 현실을 이렇게 딱 반영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은 가장 강대국인 어떤 특정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 역할을 바로 영국이 했던 것이죠. 왜 그렇죠?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 시기를 통해서 전 유럽이 나폴레옹의 영향권 하에 있게 되죠. 러시아까지도. 러시아를 정벌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이외의 모든 유럽이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러시아도 나폴레옹에게 결국 나폴레옹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상당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나폴레옹의 영향권 밖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영국이죠.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나폴레옹이 애를 썼지만 영국도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었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죠. 나폴레옹이 대포만 영국에 끌고 들어갈 수 있다면 영국을 발 아래 둘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육군으로서는 나폴레옹을 당할 존재가 없었던 것이죠. 나폴레옹이 원래 포병 출신이죠. 포병이라는 걸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포병을 합니다. 지금은 뭐 계산기로 다 하지만 예전에는 포라는 것이 포물선, 그래서 포물선입니다. 화약을 넣어서 포에서 발사를 하면 그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 던져주는 역할만 화약이 하기 때문에 이 대포알을 던져줄 때이니까 이 대포알이 어디에 떨어질 거를 미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바람에 따라서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바람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정도 세기로 밀면 발사하면 또 어느 정도 각도로 발사하면 어디에 떨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것을 계산을 하지 못하면 포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포병들은 상당히 물론 쏘는 사람들이야 뭐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그 포를 실제로 조작할 수 있게 매니지하는 포병 장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특히 수학적인 뛰어난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이 당시에 나폴레옹이 포병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본적으로 뛰어난 사람. 우리 박정희도 박정희 대통령도 포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포병 출신들이 포병이 기본적으로 군인이면서도 상당히 계산을 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수학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딴 얘기가 됐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영국 그래서 나폴레옹을 물리친 주역도 결국은 영국이죠.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동맹국들이 나폴레옹을 마지막에 물리쳐서 이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 영국을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다자간 강대국이지만 다자간의 국가 강대국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가 어떤 욕심을 부리거나 특정 국가가 협의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국익 추구를 넘어서 전체 유럽의 이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최초의 시스템이 유럽에서 구축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세력 분배에 반영된 그런 거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세력 분배가 반영됐다는 얘기는 이퀄한 차원이 아니라 좀 비대칭적인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약한 만큼 좀 양보해야 하는 폭이 좀 더 넓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대국 위주의 강대국 협력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대국에 들지 못한 약소국들은 이 강대국들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상당히 불평등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19세기의 강대국 협조 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기구의 역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지금 바로 이 지점인데 이 시스템에서 비엔나 시스템에서 전순국들이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에 참여했던 영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이 전순국들인데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협조하는데 만장일치 제도를 채택했다는 것이죠. 어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합의를 하지 못하는 만장일치제를 이 시스템에서 채택했다는 것이 지금의 강대국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5대 상임이사국이 강대국들이죠. 그 강대국들이 강대국일 수 있도록 해주는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비토권이죠. 비토권은 어떤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가 비토권을 행사하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장일치제이면서 비토권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이 국제사회의 어떤 경험이 이때 이미 19세기의 이 비엔나 체제에서 형성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럼 뭐 경제 차원에서 우리가 G7, G8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G8, G7 가지고는 부족하다. G12, G12를 하자. 한국을 포함해서 그런 견해를 내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국제사회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강대국들이죠. 이 모인 조직들이 자꾸 있는데 경제 차원에서는 G7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보면 그 조상이
19세기의 이 비엔나 체제, 강대국 협조 체제의 그 기원을, 그 경험을 통해서 경제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헤이그 시스템인데, 헤이그 체제, 헤이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게 비엔나 시스템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강대국 위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서 강대국뿐만이 아니라 약소국들, 강대국 이외의 약소국들, 이론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모든 주권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이 된 것이죠. 이 헤이그 시스템은 19세기와 20세기를 넘나들게 됐죠. 두 번에 걸친 헤이그 회담이 있었는데 1899년하고 1907년에 이 헤이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하고도 관련이 있죠.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기고 울사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울사조약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약소국이지만, 왜냐하면 이 헤이그 만국 평화 회담 자체가 약소국에도 같은 주권의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약소국에게는 더할 것 없이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권국인데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지금 거의 반식민지 상태, 외교권이 박탈당한 이런 상황에 있으니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 하는 그런 차원인 것이죠. 그게 1907년인데 당연히 실패했죠. 거기 참여조차 하지 못했죠. 이게 이제 아직까지 유엔도 완벽하진 않지만 유엔이라는 그래도 현대적인 국제 사회의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아무래도 강대국 위주의 강대국의 이익이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점점 그래도 강대국에서 이제 주권 평등, 국가 주권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UN 비슷한 것들로 지금 발전해오는 과정, 성장해오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중요한 이포크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 만국평화협력만 해도 이 시기에 강대국 중에 만국평화 헤이그 시스템을 출범한, 만국평화회담을 출범한 강대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인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이 헤이그 회의 자체는 러시아에 의해서 주창돼서 발생한 것인데, 러시아가 발생을 시켰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당시 그레이트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 러시아의 세력을 봉쇄하고자 하는 영국, 당시의 초강대국이죠. 영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것이 일본인 거죠. 아시아에서. 뭐 아시아에서까지 영국이 다 하기가 힘이 버거우니까 아시아에서는 영국을 도와서 일본이 러시아를 체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맹을 맺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 도전하는, 일본의 이익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국의 목소리가 이 만국 헤이그 시스템에 반영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냉엄한 국제사회에 지금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도 보다시피 당시 아무런 힘이 없었던 대한제국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현대적인 국제기구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 국제사회에서의 모임,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국의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죠. 그 얘기는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의 협력과 이런 조직들이 아까 영국처럼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소국의 경우는 그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기회를 우리 대한제국의 우리 조상들은 10분 활용했다는 것이고,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1907년에 만국 평화회의가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일어난다는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의는 약소국에게도 목소리를 내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장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표를 파견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관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약소국에 있어서는. 하물며 이제 우리 21세기에 대한민국의 국력은 이전의 그런 약소국이라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상당히 선진국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부러워하는 국가들이 지구촌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보다도 더 그 이상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 국제관계, 국제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는 능력도 되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뭐 100년 전과 비교하면 약소국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은 유엔을 통해서 또 각종 국제 협의체를 통해서 훨씬 더 보장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기구를 잘 지혜롭게 활용만 하면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교재에 있고요. 그래서 이 헤이그 시스템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쭉 설명들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상설중재재판소라는 어떤 상설 스탠딩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국제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잠시 만든 애드옥 차원이 아니라 항상 만들어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처음 헤이그 체제를 통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헤이그 회의는 처음으로 약소국과 강대국이 차별 없이 국가의 힘이나 크기, 경제력, 군사력과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그런 원칙을 적용한 최초의 국제회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의 사례에서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랬느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약소국과 강대국이 차별이 없이 모든 주권 국가가 동등하게 대접받고 참여하는 그런 최초의 국제회의였다. 그래서 현재의 유엔을 비롯한 국가 주권 우선의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현대적인 국제기구와 국제협력의 어떤 시초라고 할까요? 그런 초석을 다진 것이 바로 이 헤이그 회의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역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국가 평등. 한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한 국가는 한 표만 행사하는 것, 이런 1국 1표 시스템도 이때 구축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처음 이런 시도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한국의 예를 드는 것처럼 우리 참여하려고 했지만 참여 자체 못했었고, 또 실제로 이 만국 평화회담에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참여를 하기를 원했지만 이러저런 사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약소국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죠. 참여하지 못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약소국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모든 약소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다 평등하게 권리를 가진 차원에서의 원칙적인 시도로서의 국제회의의 처음이었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장을 통해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각종 위원회도 조직되게 되고, 그리고 또 전쟁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고민도 함께하는 최초의 국제회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국제관계에서 헤이그 회의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접어드는 그 경계의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도 20세기 현대 국제사회의 어떤 주요한 원칙적인 틀을 제공한 것이 헤이그 회의였다. 그것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 탄생할 수 있었고, 지금 국제연합도 그 새로운 발전된 버전이겠죠. 그래서 국제법 같은 것들이 더 이렇게 공고히 되는 그런 것이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공공연맹, 이제 19세기가 갖는 세 가지 큰 특징, 국제 기구 역사에 있어서 하나는 강대국 협조 체제가 구축된 세기였다. 그리고 하나는 헤이그 회의, 만국 평화 회의 두 번에 걸친, 그리고 하나가 이제 국제 공공연맹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제 사회에 국경을 벗어나서 국가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공동의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위원회들이 이제 설립되고 구축되기 시작한 거죠. 상설적으로 있으려면 거기에 늘 직원들이, 관리들이, 일을 보는 관리들이, 별도의 관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무국이 설치됐다는 것이죠. 바야흐로 실질적인 국가와는 독립된 별개의 조직으로서의 국제기구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국제공공연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설위원회나 전문적인 국가를 벗어난 전문적인 직원들, 관료들, 그죠? 행정 일을 하는 이 사무국이 설치가 처음으로 이 19세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로 이제 국가 간에 이제 국경이 자꾸 허물어지고 교류가 빈번해지니까 여행하는 것들, 그죠? 여행자들, 또 이제 건강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의 대표적인 국제 하천이 라인강이죠. 라인강, 독일의 라인강을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 거쳐 있으니까 이 라인강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가는 거, 라인강 항해에 대한 어떤 그 자유, 원칙이라 그럴까요? 또 라인강을 관리하는 거. 그래서 라인강뿐만이 아니라 다뉴브강이라든가 유럽의 국제 하천들과 관련된 그런 상설 조직, 사무국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하천위원회라는 것들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제 통신, 교통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1865년에는 국제 전신연합, 인터내셔널 텔레그래픽 유니언이라는, 모스부호로 뚜둑뚝 하는 거, 전신을 칠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리고 1874년에는 우편연합, 만국 우편연합, 유니버설 포스털 유니언, 그죠? 편지를 국경을 벗어나서 외국으로 보낼 수 있었던 이런 것들, 그렇죠. 또 이제 뭐 철도, 그죠? 철도가 국경을 넘어서 놓이게 되니까 국제 철도 화물 운송 연합,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생기게 되고, 1923년 이제 오면은 국제 범죄 경찰국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범죄에 있어서도 경찰들도 국경을 넘어서 서로 경찰들이 협조하는, 오늘날의 인터폴
조직의 어떤 그 전신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행 금융 관계도 마찬가지고 1930년대 국제결제은행 그렇게 이런 다양한 국제적인 그 공공재라고 할까요? 이런 협조 체제 상설 기구를 가진 사무국을 별도의 관리 행정 직원들을 가진 이런 기구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발생을 하게 되죠. 비정치적인 분야니까 국가 간의 갈등의 소지도 상당히 적으면서 모든 국가에게 공히 도움을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공공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국제기구가 공공재로서 모든 국가들에게 보편적으로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보편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 편지 보내고 전신 보내는 것들은 강대국뿐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전쟁의 상황이나 뭐 이런 저런 상황에서 전신들을 강대국이 통제하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사회과학을 할 때는 항상 원칙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원칙과 다르고 현실은 상당히 부조리하고 모순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시각도 사실은 또 견해가 나뉘죠. 우리가 이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발전을 구하고 이렇게 진보를 구하는 것이 개혁이라면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현실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것이 혁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역사상 많은 인류 문명에서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 현실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현실을 구축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많이 역사에서 기존의 현실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현실을 구축을 했는데 그러면 인류는 얼마만큼 발전을 했는가? 그 현실을 뒤집어 엎고 혁명을 했을 때의 그 모순들은 다 해결됐는가를 보면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회과학을 혁명을 하자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사회과학 공부하는 것을 혁명하는데 활용을 하던 개혁하는데 활용을 하던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을 하던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 공부를 통해서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제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저렇게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선택할 부분이고 그건 여러분의 삶의 문제입니다. 저는 저의 삶의 문제가 이겠지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의를 하고 같이 뭐 하기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같이 논의하고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고유한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국제관계 현상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해석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하는 그것까지가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이 수업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국제 공공 협조 시스템들을 통해서 관료들 이제 상설 관료들 그러니까 임시직이 아니라 영구직으로서의 국제기구의 관료들을 필요로 하는 사무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제기구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국가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냥 했다가 뭐 그 이슈가 없어지면 또 없어졌었는데 이제는 상설적으로 그 조직을 운영하게 되고 그
상설적으로 그 조직을 조직에서 업무를 하는 행정 업무로서의 그 사무국이 상설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다자주의적인 외교, 19세기에 시작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외교관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외교관들이 했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비외교관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주로 비정치적인 분야의 이슈들을 해결하는 국제 간의 협력 사무국들이었었죠. 그러니까 환경이나 인권이나 기술, 노동 이런 비전문 정치적인 분야의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 외교관이 아니라 그런 비정치적인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 조직이, 주체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국제기구가. 그런 국제기구의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사절에 보면은 국제 공공동맹의 역사적인 유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상호 의존으로 상호 의존이 확대돼서 이제 이전에는 안보, 정치적 역량에서 주로 협력을 하고 이렇게 국제 간에 협의하던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협력을 구가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생겨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 국제기구들의 시조 역할을 하게 했다. 그런 역할들입니다. 한 번씩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스가 나오는데, 또 국제연합도 나옵니다. 국제연합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고사가 끝나면 중간고사 이후에는 주로 국제기구 UN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제 UN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시고 과제를 통해서 요약하시면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제 연맹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강대국 협조 체제라는 것은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였다면, 국제 연맹은 1차 세계대전의 결과인 것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는 이 각 강대국끼리만의 이 협조 체제 가지고는 전쟁이 예방되지 않았구나, 그죠? 비엔나 체제라는 게 5대 강국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됐는데, 그 5대 강국의 협의가 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죠. 강대국들이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작동을 했는데, 협의하지 않고 그 중에 특정 국가가 독일이, 그죠? 그 어떤 강대국끼리만의 협조 체제가 한계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공유하고,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미국의 역할이 주요했던 것이죠. 미국은 건국 이후에 멀로주의라 그래가지고 유럽의 일에는 관여 안 한다는 거죠. 원래 유럽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에 식상한 사람들이 도망와서, 이민 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왜 또 내가 그 유럽의 일 때문에 골치를 썩어야 돼? 유럽의 일은 문 닫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내적으로 국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까, 윌슨 대통령이 보기에, 미국이 보기에 이제 국제사회에 관여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유럽에서 어떤 특정 강대국이 나타나면 그 강대국이 미국을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유도 바로 그거죠. 미국과 상관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독일한테도 물건을 팔고 영국한테도 물건을 팔았었는데, 그죠? 너네들은 싸워라, 우리는 이득만 보겠다 했었는데, 독일이 유보트를 통해서 미국 상선을 격침시키니까 이제 왜 나를 공격하느냐 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니까 미국이 참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보니까
유럽의 어떤 특정 적성 국가가 유럽을 통제하면, 유럽의 강대국으로 구상하면 그 유럽의 적성 국가가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협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그런 적성 국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그런 동기 합의가 생겼던 것이고, 그 미국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미국이 그것을 추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건 이상적인 것이죠. 윌슨의 이상주의적인 것이죠. 현실주의적으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 비엔나 체제는 강대국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움직여서 상당 기간 동안 효력을 봤는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보니까 현실주의적으로 강대국의 어떤 입장을 보장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강대국들이 불편하더라도 모든 국가들이 다 동등하게 참여해서 평화를 위한, 전쟁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의 협조 체제가 필요하겠다 하는, 실제로 그런 견해를 토대로 해서 국제 동맹 연맹이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윌슨에 의해서. 우리도 이것에 격려를 받아서 3.1 운동도 일어나고 했었는데, 사실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의 전승 국가들을 위한 패전 국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의 전승 국가인 일본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오늘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대국 위주의, 훨씬 더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대국 위주의 시스템들이었었다. 그렇지만 그 이전 시대에 비하면 진일보한 발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안보 체제를 원칙으로 해서 모든 국가들이 다 평등한 차원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했고, 또 전쟁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예방하는 차원까지 서로 국제사회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합의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강대국의 어떤 입장을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전에 비엔나 체제처럼 강대국들이 협조하지 않을 때, 심지어 강대국들이 탈퇴할 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해결을 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30여 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이 국제연맹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속력 있는 국제 기구가, 연합체인 국제연맹이 또 미국의 주도하에 건설되게 된 것이죠. 이 미국의 유엔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 이후 시간 유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역사적 발전 3장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겠죠. 6주차는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의 제도화 4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주차까지 이 동영상 수업으로 하도록 학교에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7주차는 어떻게 될지 이번 주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결정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